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요즘 다 이렇게 살아. 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내 가슴을 송두리째 갈라놓았다. 그날 이후 내가 믿어왔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배신으로 뒤바뀌는 순간 나는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는 52, 서울 양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며 중견 IT 회사에서 시스템을 책임지는 개발자였다. 겉보기엔 안정된 삶 같았지만 그 모든 건 환상에 불과했다. 아내는 44,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까지 오른 커리어 우먼이었다. 나보다 빛나 보이는 그녀 옆에서 나는 늘 작아졌지만 그래도 함께라면 괜찮다고 믿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7년 전 지인을 통해서였다. 나는 학벌과 배경의 차이 때문에 망설였으나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반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던 날 분위기는 냉랭했다. 앞으로 계획은 있나? 지금 이리 비전이 있나? 담배 연기 속 한숨이 공기를 눌렀다. 하지만 아내는 내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했다.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 그리고 모아둔 돈으로 양재의 구축 아파트를 마련했다. 방이 3칸이라 언젠가 아이가 생겨도 넉넉할 줄 알았다. 초반 몇 해는 행복했다. 한강변을 드라이브하고 돌아와 값싼 와인을 마셨고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구워 먹으며 웃었다.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장면을 만들었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처갓집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이제야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과장으로 승진하고 새 팀으로 옮긴 뒤 내 일상에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김 팀장. 그 이름이 불러온 파장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52이었다. 서울 양재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며 중견 IT 회사에서 시스템 안정화와 배포를 책임지는 개발자로 살아왔다. 겉보기에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처럼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건 허상에 불과했다. 아내는 44, 명문대를 장학금으로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해 과장까지 승진한 사람이었다. 나는 전문대를 나와 군 복무를 마친 뒤 묵묵히 개발자의 길을 걸어왔고 어느덧 20년 가까운 경력이 쌓여 있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7해 전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다. 그때 나는 학벌과 집안 배경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속으로는 열등감이 꿈틀거렸지만 아내가 먼저 벽을 허물었다.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선언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온전히 인정받는 기분을 처음 느꼈다. 우리는 반년 동안 연애했고 곧 결혼을 결심했다. 장인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앞으로 계획은 있나? 지금 하는 일이 비전이 있나? 장인은 담배를 피워 물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모는 우리 딸은 원래 꿈이 컸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나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지만 아내는 내 손을 꽉 잡고 당당히 말했다.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힘을 느꼈다.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과 대출, 그리고 함께 모은 돈을 보태 양재의 구축 아파트를 장만했다. 방이 3칸이라 언젠가 아이가 태어나도 넉넉하리라 믿었다. 결혼 초 몇 해는 그야말로 행복했다. 주말이면 한강변을 드라이브하다가 돌아와 값싼 와인을 열어 마셨고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다 아내가 직접 구우면 나는 김치찜을 배워 보조했다. 때로는 편의점에서 맥주와 삼각김밥을 사와 새벽까지 TV 앞에서 웃고 떠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다. 내 커리어도 나쁘지 않았다. 중견 회사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인정받으며 연봉도 매년 올랐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다. 처갓집에서도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는 듯 보였고 명절마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나는 비로소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내가 과장으로 승진하며 새 팀으로 옮긴 뒤 내 일상에 낯선 이름이 등장했다. 김 팀장. 아내는 그를 센스 있고 젊고 일도 잘하는 리더라고 칭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 무렵 아내가 박주희라는 후배 직원을 데려와 소개하며 우리 팀에서 제일 성실하고 착한 친구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몇 번 함께 저녁을 하며 회사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위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방심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건 이미 복선이었다. 아내가 김 팀장 이야기를 꺼낼 때 반짝이던 눈빛, 필요,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던 칭찬, 그 모든 게 전조였다. 나는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 평온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 위였는지를 이제야 절감한다.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사무실로 나뉘었다. 나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서버 로그를 점검하고 배포 일정을 관리했다. 아내는 거실 옆방에 책상을 놓고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이어갔다. 나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안정적이었다.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커피를 내려 마신 뒤 차분히 코드를 검토했다. 점심을 먹고 잠시 쉰 뒤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하루 한 번 짧은 스크럼 미팅이면 충분했다. 업무는 늘 제 시간에 맞췄다. 그래서 굳이 외모를 꾸미거나 남에게 보이려 애쓸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아내는 달랐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보내고 정장을 갖추어 입은 채 귀걸이까지 하고 자리에 앉았다. 화상회의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순간 의문이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 여자라면 화면 앞에서도 단정하게 보이고 싶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어둔 채 회의하는 아내의 목소리와 웃음은 집안 가득 퍼졌다. 김 팀장이 출근할 때보다 더 예쁘네요. 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애써 속으로 합리화했다. 업무적인 농담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넘어갔다. 그러나 작은 마찰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여보, 회의할 때 문 좀 닫으면 안 될까? 나도 일해야 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답답하면 집중이 안 되는데. 날카롭지 않은 대화였지만 보이지 않는 금이 생겨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들이 부분 출근을 시작하자 아내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무실로 향했다. 굳이 나갈 필요 있어. 여기서 해도 되잖아. 집에선 답답해서 못하겠어. 회사 가야 집중돼. 주 2회였던 출근은 곧 3회로 늘었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팀 회의가 길어졌어. 이 시간에 무슨 회의야? 끝나고 다음 업무 얘기 좀 하느라. 밤늦은 변명은 내 가슴에 차갑게 스며들었다. 주말도 달라졌다. 갑자기 팀 워크숍이 잡히고 회식이 잦아졌다. 아내는 카톡 답장을 늦게 하거나 아예 받지 않았다. 뒤늦게 도착한 메시지에는 늘 똑같은 말만 적혀 있었다.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회식 중이었어. 짧은 변명은 오히려 더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예전처럼 박주희와 저녁을 함께 하자는 내 제안도 아내는 회피했다. 걔 요즘 바빠 보여.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징후였다. 코로나 때문에 예민해진 탓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킨 내 생각이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였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내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을 내밀었다. 이거 초기화 좀 해줄래? 동생 주려고. 집안 전자기기는 늘 내가 관리했으니 자연스러운 부탁이었다. 그래, 해둘게. 아내는 팀 워크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갔다. 점심 무렵 나는 노트북을 켰다.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가 공유하던 번호였으니까. 초기화하기 전 혹시 중요한 자료가 있을까 싶어 폴더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클라우드 동기와 폴더에 정체 모를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빨간 알림 숫자를 누르는 순간 내 인생도 함께 갈라지기 시작했다.
폴더를 훑던 중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 팀장. 대화방의 마지막 메시지는 빨간 하트 하나였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억지로 합리화했다. 요즘은 상사랑도 편하게 저런 이모티콘 쓰나 보다. 스스로를 속이며 창을 닫으려 했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찜찜한 마음에 대화방을 열어 올려보니 당장은 업무 얘기뿐이었다. 프로젝트 일정, 회의 조율, 보고 내용.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배어 있었다. 말투는 과도하게 다정했고 말끝마다 웃음 기호가 달라붙어 있었다. 설마. 스스로를 다그치며 더 위로 올렸다. 며칠 전 메시지로 올라가자 공기가 달라졌다. 밤에 찍힌 사진이 연달아 나왔다. 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한강의 불빛, 레지던스 방 안 테이블, 위에 와인잔, 청담 바의 조명. 그 안에 아내의 얼굴이 선명히 있었다. 이어지는 영상 파일 속에는 웃음소리와 익숙한 목소리가 흘렀다. 내 눈과 귀가 모두 거부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미친 듯 뛰었으며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모든 파일을 백업했다. 데이터를 옮기는 손가락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치 내 결혼 생활의 마지막 증거를 봉인하는 의식 같았다. 그날 저녁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보, 초기화했어? 깜빡했네. 내일 할게. 결혼 후 처음으로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 뒤 일주일은 산송장처럼 살았다. 회사에서는 코드를 치다 말고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고 밤이면 술의 기대 기억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술 기운이 오를수록 오히려 장면들은 더 또렷해져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결국 결심이 섰다.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숨어야 하나.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찾았다. 부정행위 전문으로 이름난 사무실을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갔다. 변호사는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증거는 나쁘지 않지만 확실히 하려면 더 모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아는 조사원을 연결해 드릴 테니 한 달 정도 지켜보시죠. 그 한 달은 지옥이었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하루하루가 무너지고 있었다. 아내가 회식한다 하면 억지로 미소 지으며 몸 조심해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목구멍은 조여왔다.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모습, 전화기에 대고 웃으며 말하는 목소리 하나까지 모두 칼끝처럼 내 신경을 찔렀다. 밤마다 옆에 누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누구와 입술을 나눴을까? 조사원에게서 도착한 사진들은 더 잔인했다. 점심시간 김 팀장의 차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고치는 아내, 한강뷰 레지던스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새벽녘 나란히 나오는 뒷모습. 사진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박혀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한 달 뒤 변호사가 두툼한 증거 파일을 넘겨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확실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복수의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변호사 선임했어. 순간 아내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정말 무슨 돈으로? 내 통장 잔고도 다 아는데. 나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내 표정을 읽더니 곧 비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내뱉었다. 설마 진짜야? 어이가 없네. 현실을 좀 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탁 끊어졌다. 뒤이어 날아온 말은 더 끔찍했다. 결혼했다고 연애 못하는 법 있어? 요즘 다들 이렇게 살아. 그 순간 머릿속은 텅 비었고 내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다. 낯선 얼굴, 낯선 목소리.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면 당신만 힘들어. 그냥 예전처럼 살자. 내가 가끔 김 팀장님 만나는 거 모른 척 해주면 되잖아. 그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붙잡고 상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 휴가를 쓰겠습니다. 휴가 첫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충고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합법적인 증거로 절차대로 가십시오. 차갑지만 옳은 말이었다.
나도 폭력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복수를 준비하는 마음만은 식지 않았다.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박주희. 아내가 처음 팀에 데려왔을 때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던 후배. 회사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사람. 혹시 그녀라면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오후에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다. 주희 씨,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잠시의 공백이 흐른 뒤 답장이 도착했다. 언제부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분 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주희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 얼굴을 고자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눈빛은 흔들렸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결심이 읽혔다. 나는 상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했다. 사진과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내 말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주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게요. 저도 그동안 팀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뜻밖에도 그녀는 그간 팀 안에서 겪었던 불공정과 압박을 털어놓았다. 김 팀장이 은근히 접근하다 거절하면 곧바로 따돌림이 시작됐다고 했다. 아내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단다. 그 말은 내게 또 다른 칼날이 되었지만 동시에 복수의 그림을 더 선명히 그려주었다. 우리는 회사를 뒤흔들 타이밍을 골랐다. 창립 기념일. 전 직원이 모이고 로비가 아침부터 북적이는 날이었다. 누가 물건을 들여놔도 큰 주목을 끌지 않을 것이고 행사 분위기에 가려져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 터였다. 법적 문제는 피해야 했다. 나는 명예훼손으로 걸릴 표현 대신 누구든 보면 눈치챌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기로 했다. 짧고 날카로운 문구, 애써 잡아뗄 수 없는 암시. 주인은 내부 동선을 세세히 알려주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머무는지, 어떤 모임이 비밀리에 잡혀 있는지. 그녀가 건넨 정보는 계획을 완성시켰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중얼거렸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창립기념일 아침, 로비는 행사 준비로 부산했다. 직원들이 현수막을 걸고 음향을 점검하는 사이 내가 준비한 작은 봉투 하나가 접수대 위로 조용히 놓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쿠폰 묶음 같았지만 안쪽에는 짧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 커피는 김 팀장과 과장이 함께 내려드린 한 잔입니다. 누구라도 읽으면 의미를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문장이었다. 동시에 주인은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정제된 증거 일부.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금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글이었다. 그날 아내는 행사장 한쪽에서 그 글을 확인하자 얼굴이 새하얘졌다고 했다. 주위의 전원에 따르면 결국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 팀장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갔다. 남겨진 직원들은 쿠폰을 나눠들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네. 그 말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그날 저녁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최서방, 자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나는 천천히 그러나 숨을 고르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파일들,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조사원이 수집해 정리한 사진과 영상 목록까지. 장모님은 처음엔 믿지 못하셨다. 나는 차분하게 파일 일부를 메일로 전송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증거가 다 있다는 건가? 보내드린 건 일부입니다. 더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던 무거운 침묵은 내 가슴을 더 무겁게 누렸다. 마지막에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구나, 최서방. 그날 이후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강경한 통지서가 도착했다. 위자료 협상 없이는 재판으로 가겠다. 그 말은 협박 같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는 자료를 다시 점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뜻밖의 방문이 있었다. 김 팀장의 아내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직접 찾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겁고 단호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 행적을 하나둘 털어놓았다. 직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며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던 습관, 거절당하면 이후에 서늘한 태도로 대하던 일들. 그동안은 확신이 없어서 참고 지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저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같이 갑시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한편 주위가 올린 글과 내부 공지, 그리고 회사 내부 조사 결과는 파급력을 일으켰다. 징계 절차와 경영진의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소문은 자연스럽게 퍼졌고 블라인드와 각종 커뮤니티엔 사실 확인을 위한 글들이 이어졌다. 김 팀장이 만들어온 매력적 리더라는 외피는 서서히 벗겨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수근거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징계위원회 당일 회의실은 팽팽했다.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가 정리되어 펼쳐졌고 각자의 증언이 하나씩 낭독되었다. 내가 모아 전달한 자료와 주의, 김 팀장 아내의 진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체 그림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조용히 문서를 넘겼고 결국 징계 회부 결정이 내려졌다. 사직 권유와 강제 해고의 가능성이 공지되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김 팀장이 먼저 접촉해왔다. 합의를 찾지 않으면 모두에게 더 큰 피해가 날 겁니다. 법정 싸움은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말투는 미안함을 가장했지만 그 속엔 은근한 경고가 숨겨져 있었다. 일을 더 키우면 당신도 피곤해질 것이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협박은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회사에 공식 사과문을 제출했고 결국 차진 사임의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징계와 사직 통지는 사내에 공고되었고 그의 사회적 평판은 치명적으로 훼손되었다. 나는 승리를 만끽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로 지난 세월과 관계는 산산이 부서졌다. 빈집을 정리하며 나는 오래된 사진을 하나 꺼내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결혼 초에 우리가 웃고 있었다. 손가락에 남은 상처들은 지워지지 않겠지만 적어도 진실은 드러났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짐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약간의 떨림을 억누르며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자료, 변호사 상담 내용, 조사원이 한 달 동안 수집한 사진과 영상들. 장모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길게 내쉬었다. 증거가 다 있다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일로 보낸 건 일부일 뿐입니다. 더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마지막에 장모는 흐느끼듯 말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구나. 미안하다. 최서방. 나는 장모와의 통화를 마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는데 그 짧은 대화 속에 내 결혼 생활의 무게가 모두 압축되어 있었다. 장모의 목소리는 체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고 그 울림은 내 귓가에 오래 남았다. 며칠 뒤 도착한 통지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정제된 문장과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 밑바탕엔 노골적인 협박이 깔려 있었다. 위자료 협상 없이는 재판으로 간다.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데 마치 목덜미를 조여오는 밧줄 같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했다. 서류를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는 냉정하게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그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제 물러설 길은 없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 김 팀장의 아내였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두 손은 떨지 않으려는 듯 맞잡혀 있었다. 연락을 먼저 드리려 했습니다만 직접 오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등을 고추 세웠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권위를 빌미로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일,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말투로 다가와 불편함을 주었던 기억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눈빛은 분노로 흔들렸다. 그동안은 증거가 없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저도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파일과 메모를 꺼내놓았다. 팀 내부 메일 캡처, 남편의 일정표, 그리고 수상한 영수증들. 나는 그 서류들을 바라보며 느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의 것이 아니었다. 두 가정이 함께 짊어진 전쟁이었다. 그 무렵 박주희가 올린 글은 이미 회사 경계를 넘어 퍼지고 있었다. 블라인드와 여러 커뮤니티에는 김 팀장과 아내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겉으로는 젊고 매력적인 리더, 속으로는 이라는 비난이 줄지어 달렸고 댓글창은 사실상 공개 재판장이었다. 사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 팀장의 이름은 더 이상 존중이 아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징계위원회 날 회의실 문 앞은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사진과 대화 캡처가 줄지어 놓였고 직원 증언이 하나씩 읽혀졌다. 회사 임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겼다. 김 팀장은 처음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오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증거가 공개될수록 그 얇은 방패는 산산조각 났다. 결국 징계위는 결정을 내렸다. 자진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나는 속으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그가 나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직접 대면은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뻔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상황이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겁니다. 저도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과 같았지만 행간에는 은근한 협박이 숨어 있었다. 일을 더 키우면 당신도 피곤해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 내 손에는 그 어떤 회유도 뚫을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더 이상 그가 흔들 수 있는 틈은 없었다. 김 팀장의 아내와 나는 계속 협력했다. 그녀는 남편의 숨겨진 계좌, 과거 출장 중 있었던 의심스러운 기록까지 제공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림은 더욱 명확해졌다. 나와 그녀는 서로 다른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 고통이 하나의 목표로 수렴했다. 정의, 그리고 응징. 한편 사내 익명 게시판과 직장인 커뮤니티는 이미 폭풍의 한가운데였다. 박주희가 올린 글은 불필요한 감정을 덜어낸 정제된 문장이었지만 시간표와 일부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했다. 점심시간, 특정 호텔 출입 확인 가능한가요?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짧은 댓글들이 꼬리를 물고 달렸고 곧 블라인드 상단 인기 글로 올라갔다.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 사람들은 밥을 뜨면서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김 팀장, 진짜래? 그래서 요즘 얼굴이 안 보였구나. 누군가는 씩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공통된 건 더 이상 그를 존경하거나 따르는 분위기는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그의 이름은 칭찬이 아닌 조롱과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징계위원회 날 나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상세한 상황을 전해들었다. 회의실은 얼음장 같았다고 한다. 긴 테이블 위에는 조사 보고서와 출력된 사진, 캡처 화면이 빽빽이 놓였다. 위원들이 하나씩 넘기며 질문을 던졌고 관련자들이 차례로 증언했다.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우던 이유가 뭡니까? 해당 호텔 영수증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 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오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사진 속 아내와 함께 있는 모습 앞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다. 특히 박주희가 증언대에 섰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팀장님은 단순히 일 잘하는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저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사측 임원들은 곧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징계의 결정은 명확했다. 자진사직하지 않으면 강제 해고.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김 팀장이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서류에는 정중한 어투와 동시에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이 상황이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겁니다. 저도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법정 싸움까지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졌다. 일을 더 키우면 당신도 피곤해질 겁니다.
나는 문장을 읽고 차갑게 웃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손에 쥔 나에게 협상은 통하지 않았다. 회유는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모든 걸 말합니다. 담담히 답한 내 목소리 뒤로 변호사는 냉정하게 덧붙였다. 저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결국 그는 공개 사과문을 제출했다. 개인적인 잘못으로 조직에 누를 끼쳤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미 회사 내외부에는 회복할 수 없는 파장이 퍼져 있었다. 공지 메일이 전 직원에게 전달되자 사내 카톡방은 술렁였다. 드디어 사직이네. 속이 다 시원하다. 몇몇은 박수를 보냈고 일부는 팀 전체 이미지가 무너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누구도 김 팀장을 두둔하지는 않았다. 아내의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은 곁길로 돌아가거나 인사를 피했고 회식 자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열리지 않았다. 익명 게시판에는 그녀 이름까지 거론되며 함께였던 거 아니냐는 비난이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변호사를 통해 문서만 보내오던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자신을 더 고립시키고 있었다. 동시에 김 팀장의 가정 역시 균열이 극대화되었다. 그의 아내는 강경하게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했다. 김 팀장은 애들 때문에라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익명으로 남긴 조롱과 분노, 징계위에서 무너져가는 그의 모습, 그리고 결국 잦은 사태까지. 내 가슴은 묘하게 쓰라렸지만 동시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한때는 내 아내가 존경한다며 칭찬을 늘어놓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두둔하지 않는 존재로 추락한 것이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멈춰 섰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주에 사두었던 과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벽시계는 무심히 초침을 옮기고 있었다. 통쾌함과 허무함이 동시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복수는 분명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들도 너무나 뚜렷했다. 소파에 몸을 던지자 방 안의 정적이 귀를 때렸다. 언젠가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던 장면이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맥주를 사와서 밤새 수다 떨던 날들,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가서 싸구려 와인을 고르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스쳐갔지만 지금은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서랍에서 아내의 물건을 꺼냈다. 화장품 파우치, 회사 명함 뭉치, 그리고 아직도 향기가 남아있는 스카프.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움찔거렸다. 버려야 할지 보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종이 상자에 담아내려갔다. 그 행위는 단순한 정리라기보다 내 삶에서 그녀를 지워내는 의식 같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증거 파일과 정리된 문서가 남아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한 장씩 넘기며 생각했다. 이제는 끝났다. 다음 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이게 끝인가? 나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 내 마음 한쪽은 통쾌함으로 가득했지만 다른 한쪽은 깊은 공허로 울리고 있었다. 사람은 이렇게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나 혼자만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풀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불륜을 폭로하고 복수한 과정을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과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의 행동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저처럼 설마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다가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작은 균열을 무시하면 언젠가 그 틈은 집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은 배신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 누군가가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마십시오. 분노에 휘둘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법과 증거, 그리고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십시오. 그 길이 멀고 고통스럽더라도 결국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저는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해, 제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전히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